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ICT융합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학장 김두현입니다. 인사드립니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대한 공청회 2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청하신 1부 정책 분야와 총괄 분야 투자 방향에 이어서 이번 2부에서는 기술 분야별로 특화된 투자 방향을 좀 더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채널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ICT융합전문위원회가 소관하는 ICT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나노 분야 투자 방향 공청회입니다. 먼저 오늘 심층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 좌장은 제가 맡도록 하겠고요.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ICT융합전문위의 위원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아이원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이신 오재철 위원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신 최영진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행 순서는 오재철 위원님과 최영진 위원님께서 ICT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나노 분야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발표가 끝난 후에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하단에 있는 질문란에 꼭 머릿말 선택을 ICT 융합으로 해주시고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재철 위원님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ICT융합전문위원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ICT융합전문위원회 오재철 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ICT 소프트웨어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어서의 온라인 공청회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입니다. 주요 정책 목표는 한 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래 ICT 전략 기술을 선도하고 디지털 신산업 창출에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화면을 두 개의 그 영역으로 나눴는데요. 왼쪽이 바로 전략 기술 선도, 그리고 오른쪽은 디지털 신산업 창출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전략기술 선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술의 선도의 전략은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미래 전략기술 선도라는 제목에 맞게끔 차세대 기술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 선도에 관련된 스테이트먼트는 주요 ICT 분야 기술 패권 경쟁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전략기술 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초격차 유지, 두 번째는 인공지능 및 통신 경쟁력 확보, 세 번째는 양자 기술 선점입니다. 전략기술 선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그리고 양자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성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 유지는 이미 우리나라 국가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인 특화단지 조성,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인공지능 통신 경쟁력의 경우는 인프라 및 기술력 경쟁력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6G와 같은 차세대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핵심 원천 기술 및 표준을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2030년 양자 4대 강국에 진입한다고 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두고 도전적 원천 연구 및 산업 활용 혁신으로 이 목표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발굴 및 활성화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트먼트는 클라우드, IoT, 콘텐츠 미디어 등 디지털 인프라 기술 및 가상현실 기술을 토대로 전 산업 분야 융복합 신산업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수단은 비대면 경제 선도, 두 번째는 클라우드 대전환, 세 번째는 가상 융합 경제 혁신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 선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산 혁신, 밸류체인 확성화 등 비대면 경제 선도를 위한 디지털화 비대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클라우드 대전화는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대전화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선도 국가 도약이라고 하는 정책적 도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가상융합 경제입니다. 초실감 콘텐츠, 미디어 서비스 등 핵심 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가상융합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책 목표가 되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말씀드린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관련 투자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는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역시 전략기술 선도와 디지털 신산업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섹터로 나눠서 보면 전략기술 선도 부분은 ICT 기반 주력 산업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공급망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기반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저희가 저장 장치에 관련되어 있는 저장에 관련된 램 분야, 메모리 분야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전문 인력 부족, 핵심 IP 부재, 높은 진입 장벽 등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는 것을 현황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주요국 기술 패권 경쟁 속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없는 초기 기술로 정부 주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황과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산업 창출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현황 및 시사점으로 보면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로 ICT 가상융합 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이나 낮은 기술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황 및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경제 전환에 대한 낮은 국민 체감도, 외산 의존도가 높은 비대면 보안 솔루션 등은 현재 한계로 꼽히고 있고요. 특히 XR 컨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적극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수용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했을 때 XR 확산에 관련되어 있는 잠재력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기술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을 현황 및 시사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 투자 방향입니다. 투자 방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필수 전략 기술 주도권 확보와 비대면 가상세계 구현을 위한 기술 선점이라고 하는 것이 2023년도의 투자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반도체 양자 등 도전적 혁신 기술을 위한 선제적 투자. 두 번째는 가상융합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 이 두 가지를 2023년도에 투자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기술 선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보자면 ICT 주력 산업 주도권 강화를 위해 AI 반도체, 6G, 양자 등 도전적 혁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네트워크, 그리고 정보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응용 분야별 맞춤형 패키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반도체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고 민, 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양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미래 후보 기술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상용화 경쟁력을 갖춘 양자 기술은 수요 산업과 적극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네트워크는 차세대 기술 선점을 위한 도전형 기초 R&D를 지원을 강화하고 소재, 부품 기업 지원을 통한 공급력 기술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요. 추가적으로 정보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데이터 보호 기술이라던가 사이버 공격 및 인프라 보호 기술 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디지털 신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가상융합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확보는 가상융합 대응을 위한 DNA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사람, 사물, 시공간, 초연결 기술, 디지털 콘텐츠 핵심 기술 확보라고 하는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나누면 메타버스와 XR,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서비스 R&D, 클라우드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XR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초실감화 기술, 콘텐츠 서비스 개발과 함께 일상, 경제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조성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 방향으로 설정하였고요.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트렌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서 기술 융합 및 다양한 분야와의 상용화 기술 개발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서비스 R&D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융, 의료, 교육, 근무,
소상공인, 유통물류, 디지털 콘텐츠, 행정이라고 하는 8대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로 전환을 하기 위한 대응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외에도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서비스에 모두 녹이겠다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투자 효율화 방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ICT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그 폭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효율화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을 한 줄로 정리하면 미래 환경 대응 및 사업화, 제품화 연계, 활용성을 제고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다부처 협력을 통한 투자 제휴성 제고입니다. 다부처 융합 R&D 강화. 두 번째는 사업구조 효율화 및 성과지표 점검, 사업구조 효율화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화 연결을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 산업화 제고가 되겠습니다. 다부처 융합 R&D 강화를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 문제 해결 및 미래 신산업, 시장 창출 등 목적형 융합 R&D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특히 이종 기술, 산업 간의 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한 다부처 협력 R&D 확대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효율화 방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구조 효율화입니다.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유형별 특성, 기초 연구, 상용화,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에 따라서 목표 지향적 성과 지표 설정 또는 보완을 유도한다라고 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프로그램형 R&D 확충 및 기존 사업 간 일부 사업 통합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제고입니다. ICT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사업화, 제품화 연계 관점의 유망 기술을 도출하고 시장 철출 전략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효율화 방향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유망 산업 분야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ICT 기술 관점에서 투자 구조화 및 시장 창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세 가지의 투자 효율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재철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영진 위원님께서 나노 분야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나노 분야 R&D 투자 방향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분야의 주요 정책 목표는 지난해 4월에 발표한 제5기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및 2021년도 나노기술 발전 시행계획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나노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사회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 도전적인 미래 기술의 선도적인 확보를 위해 나노 기초 원천 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나노 융합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19년 현재 85.7% 수준인 나노 과학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 93%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나노 융합 산업의 매출액을 143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증대시키며, 나노 융합 기업의 수를 809개에서 1,500개까지 확대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노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사회 선도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나노팹 인프라의 지원 기능 및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강화, 표준화 주도 등을 통해 혁신 기반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노 분야 투자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2001년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을 제정하고 우리 정부는 나노 분야 R&D에 꾸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최근 4년만 보더라도 매년 1조 원 정도가 나노기술 분야에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는 정부 전체 R&D 투자액의 대략 5.5% 수준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나노기술 최고 선도국인 미국 대비
85.7%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4위권의 수준이 됩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매년 꾸준히 나노기업의 숫자가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나노 분야의 기술 이전 건수 및 기술료 징수액을 본다면 여전히 나노 분야 기초 원천 기술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상용화 연계 및 시장에서의 나노기술 신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나노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미래사회 선도라는 나노 분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투자 방향은 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유망 나노 소재 및 나노 제품 개발과 이를 위한 혁신 기반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먼저 신산업 수요 창출을 위한 나노 소재 및 제품 개발에 있어서는 디지털 전환,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소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초저전력 소모, 고성능, 고기능 소자 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차, 융복합 디스플레이, 6G 통신 등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이에 적용 가능한 나노 소재 및 부품을 완제품에 장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는 산업화 R&D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기반 강화에 있어서는 나노 분야 우수 기초 원천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나노 기술의 성능 및 안전 평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우수 성과를 사업화 수요와 연계하고 기술 유효성 입증을 위한 실증 R&D 등을 강화하여 상용화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와 글로벌 규제 대응 등에 필요한 나노 제품의 표준화 선점을 위한 성능 안전 평가 시험법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팹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국내 나노 분야 연구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시설 및 서비스 시스템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방향을 기반으로 산업 수요 연계를 통해 R&D 전략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 효율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기업 및 기관과 연계한 R&D 추진을 지원하고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정화된 밸류 체인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노 종합기술원 등 기존 공공 나노 인프라뿐 아니라 전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대학 나노 인프라의 활용성을 강화하여 실무 능력을 겸비한 산업 수요 맞춤형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 분야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미래 유망 제품의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나노기술 사업화의 투자 효율성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나노 분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로드된 질문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되는 한 7개 내지 8개의 질문들부터 먼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로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오재철 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노 분야에 대한 질문은 우리 최영진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ICT 소프트웨어 분야에 올라온 질문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거 잠시 좀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메타버스 경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IT 사상 최고가인 82조 원의 게임 업체인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밝혀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된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항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원 전략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네. 메타버스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죄송합니다. 메타버스 경제에 관련돼 있는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제조, 의료, 건설, 교육, 교통, 국방 등 여러 가지 그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기술 서비스, 또 일상생활의 서비스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는 그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라고 판단하고 가상융합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벌써 햇수로 2년 전에 이제 이미 발표한 전략이 있고요. 그때 발표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디바이스 핵심 기술, AR 기반 3차원 공간 정보, 그다음에 5G 첨단망을 이용한 시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XR에 관련되어 있는 가상 융합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그 정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드렸던 가상 융합 경제 발전 전략을 토대로 계속 XR에 관련되어 있는, 특히 메타버스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집중 투자해 나갈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제조, 의료, 건설, 교육, 유통, 국방 등 이 6개의 주력 산업에 이제 XR 기술, 또 가상 메타버스 경제의 그 전체 사이즈를 늘리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국내 가상융합 경제의 파급 효과를 30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또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그 가상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를 통해서 이제 민간 그리고 이 관과 같이 병합해서 발전 방향을 만들 수 있는 R&D 환경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도 역시 메타버스, 특히 저희가 말씀드린 디지털 신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도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그림은 발전 전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고, 6개의 주력 산업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지원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상융합 경제, 요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자 신문에도 나왔는데 메타버스를 위해서 1,000억 원 가량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하는 기사도 이제 보여진 바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랜섬웨어, 악성 메일, 피싱 등 개인뿐 아니라 연구기관, 방위산업, 스마트 공장 등 국가 조직의 사이버 공격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까지 위협받는 사이버 보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원 방안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아까 이제 발표 자료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전략기술이라고 하는 전략기술 선도라고 하는 섹터를 정했고,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큰 축이 이제 정보 보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보호 기술이라든가 사이버 공격, 인프라 보호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2023년도에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의 기준으로 설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다크웹 과 같은 공격 근원지 추적이라던가 랜섬웨어, 뭐 탐지 차단 복구 기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국가 인프라 부분에서도 중요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건력 확보,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 기술 및 동영암호, 재원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보호 신기술, 이제 이런 부분, 이런 분야들이 이제 말씀드려서 그 질문 주셨던
랜섬웨어, 뭐 악성 메일, 피싱, 연구기관, 방해사업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는데요. 보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뭐 창과 방패와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공격이 먼저 앞서 나가고 이제 방어가 이제 계속 그 뒤가 이제 팔로우업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술들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데이터 보호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 보호 기술뿐만 아니라 인프라 보호 기술까지 같이 성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발된 신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시범 사업 추진 그리고 AI 기반의 보안 기업 등 뭐 이런 기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무인 서비스라든가 로봇 기반 재난 안전 등 이 비대면 보안 우수 기업을 지원한다라든가 또는 사업화 실증 그리고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해서 갈수록 범죄화, 조직화되는 사이버 공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국가 연구개발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보호 기술 그리고 사이버 공격 및 인프라 보호 기술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신기술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업화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화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던 지원 그 질문 주셨던 지원 방향의 큰 두 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이게 R&D 투자 방향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신기술 개발과 그것을 통한 예방, 그다음에 보안 관련된 산업 활성화 이렇게 큰 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동차, 가전, 바이오와 같은 유망 산업 분야와 ICT 기술 간의 연계 지원 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느냐? 유망 산업과 ICT 기술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아까 그 투자 효율화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게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였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다부처 융합 R&D 강화라고 하는 것을 투자 효율화 방안의 이제 한 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발표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으면 이종 기술 산업 간 기술 개발 수요에 대응한 다부처 협력 R&D 확대를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말씀하셨던 자동차, 가전, 바이오와 같은 유망 산업 분야와 IT 기술 간을 어떻게 연계 지원할 것이냐에 관련되어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IC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실제로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ICT 기술이 적용돼서 새로운 신산업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특히 R&D 측면에서 본다면 융복합 지능형 핵심 센서의 기술 경쟁력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저희가 이제 그 산업 적용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동차, 선박, 기계, 뭐 로봇과 연계 이런 것들이 모두 융복합 지능형 핵심 센서들이거든요. 이런 기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저희가 보통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IoT 기술 개발 이 크게 두 가지 축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술 R&D 투자에 관련되어 있는 걸 확대하는 것을 목표 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일로 형태의 R&D가 아니라 대형 범부처 전주기 사업을 통해서 4대 유망 분야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그리고 IT 기술 그리고 유망 산업 분야과의 융복합 연계를 지원하는 이런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부처 융합 R&D 강화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핵심 기술 개발 산업화 그리고 이것들을 사일로 형태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산업들이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저로서는 뭐 특별한 코멘트는 없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 수급, 이 상당한 핫 이슈인데 인력 수급 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예, 뭐
대한민국의 이제 가장 중요한 에셋 중에 하나죠. 인력이 가장 중요한 에셋인데요. 특히 이제 ICT 주력에 관련 ICT 산업에 있어서는 99%가 인력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냥 통틀어서 인력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을 좀 산업에서 바라보는 인력을 좀 잘게 나눠서 판단한다고 하면 뭐 산학 연계라던가 또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보면 맞춤형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미 이제 그 대학교라던가 학교를 떠나서 산업 전반에 계시는 아주 전문 인력들, 이런 분들이 고급 인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생각할 때 석박사급 전문 인력들, 그리고 학부라던가 또 학부와 그 대학원 사이에 있는 학부 및 대학원 인력들, 이런 인력들이 세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네 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전략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고급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기업 정부 간 매칭 또는 산학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력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력 수급 체계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양한 학부 및 대학원을 지원하는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 커리큘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그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학부 및 대학원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석박사급 전문 인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후속 세대와 함께 연계를 해서 장기적인 저변의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급 인력, 뭐 석박사 고급 인력, 그 다음에 그 학부나 대학원에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인력 수급 체계를 걸추기 위한 촘촘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양한 방향을 동원하면서 이제 국내 상황에 맞게끔 계속 플렉서블하게 인력 수급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하고요. ICT 소프트웨어 분야 좀 더 질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일단은 나노 분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 기술이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하고 범위가 넓어 보인다. 구체적인 적용 분야와 활용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노 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최영진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게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나노 기술이란 말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생경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갖 산업에서 이렇게 나노 기술로 뭔가 그 기술적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나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달리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리고 또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노 기술이냐, 구분이 가능한, 경계를 나눌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요, 나노 기술을 이제 우리 이제 그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노 기술 개발 촉진법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법을 만들면은 이제 용어들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나노 기술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하거나 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뭔가 이제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 소자 또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학기술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정의를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소재 등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미세하게 가공하는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살펴보면요, 첫 번째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물질이 나노미터 크기, 여기서 이제 나노미터 크기라고 한다면은 대략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이 그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가 되면 완전히 좀 새로운 특성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물질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성질들이 나타나는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는 기술, 이것을 이제 나노 기술로 1차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소재 기술에 많이 나노 기술이 방점이 좀 찍혀져 있습니다. 새로운 나노 소재.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이제 퀀텀 닷, 양자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 그래핀 이런 것처럼 나노 크기가 되었을 때 새로운 성질들이 나타나는 그런 소재, 그것들을 활용하는 기술, 이걸 이제 나노 기술이라고 1차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소재뿐만 아니라 나노 크기로 뭔가 물질을 잘게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있으면 또 그 크기 영역에서 또 발생하는 새로운 물리적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기술은 소재 기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노 크기로 만드는 가공 기술까지도 포괄을 합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나노 크기에서 발현되는 새로운 특성들을 활용하는 소재 기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자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기술, 그리고 그렇게 가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그래서 나노 기술을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럼 이제 나노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어디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소재나 공정 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그 기술 분야, 예를 들어서 ICT나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분야들하고 오버랩 돼 가지고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ICT 쪽하고 이렇게 나노 기술이 서로 융합되는 분야를 나노 소자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쪽하고 이제 융합되는 분야를 나노 에너지 환경, 그 다음에 바이오 쪽하고 융합되는 부분을 나노 바이오, 그래서 3대 이제 응용 분야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그 기반으로서의 나노 소재, 나노 공정 및 측정 장비 이렇게 그 구분을 이렇게 카테고리화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기술이 조금 이렇게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나노 기술에 이제 전공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좀 활용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나노 기술이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적 혁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체적인 활용 사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제품의 나노 기술이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대표적인 나노 소재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나노튜브가 있습니다. 탄소 나노튜브가 있는데요. 이 탄소 나노튜브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산업, 그 2차 전지에 보면 이제는 그 양극, 음극 이런 것이 있는데, 양극의 이 CNT 탄소 나노튜브를 넣어가지고 에너지 저장 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기 때문에 가벼우면서도 에너지 저장 밀도를 높일 수 있어서 가볍고 오래 쓸 수 있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서 국제 산업 경쟁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TV 선전을 많이 보면 이제 QLED TV라고 해가지고 이제 선전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퀀텀 닷 LED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노 크기의 반도체 물질인 양자점을 이용한 그 초고화질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에 어떤 경쟁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뭐니 해도 이제 반도체 산업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뭐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다 나노급으로 내려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기술들의 대부분이 나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나노급 반도체 만들려면 이제 나노급의 패턴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패턴을 형성하는 걸 우리가 리소그라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리소그라피를 하는 데서 EUV라고 이제 우리 한참 일본하고 그 소부장 사태가 있었을 때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익스트림 UV라고 하는 그런 리소그라피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및 거기에 그 소재들 이런 것들이 다 나노 소재 및 그 나노 부품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ALD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반도체 아주 작아지다 보니까는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어떤 방막의 두께를 원자 수준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층의 방막을 증착하거나 뭐 깎아내거나 하는 이런 장비들이 다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굉장히 핫한 AI 좀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인공지능 하면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칩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지금은 구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훨씬 더 효율화되고 우리가 진짜 상상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려면은 실리콘이 아니고 새로운 물질에 기반을 둔 그런 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질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들이 다 나노 기술, 나노 소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하나만 더 들면요. 우리 이제 다들 이제 백신 다 맞으셨습니다만은 이제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에서 이제 메신저 RNA 기반의 백신들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기술적인 브렉스루가 뭐였냐면은 이 메신저 RNA 기반의 이 백신을 안전하게 인체에 그 전달하는 그런 전달체 기술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게 뭐냐면은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이 코로나 백신에 굉장히 그 백신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었던 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것이 바로 이 나노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나노 기술은 ICT, 에너지 환경, 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 개발에 필수 불가결한 기반 기술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은 좀 걸렸고 사실 패널 토론 시간이지만은 설명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전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이거 굉장히 유용하다. 토론보다도 더 유용하다. 왜냐하면 나노라는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뭔가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한 그 나노 기술이 이제 산업화될 텐데 국내 나노 산업의 경우 그 산업의 크기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당연히 뒤따르는 질문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대답이 가능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나노 기술이 기술 자체만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산업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만으로 얘기하면 뭐 나노 소재 산업, 그러니까 탄소 나노 튜브를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매출을 올리느냐, 양자점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매출을 올리느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산업 규모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같은데 탄소 나노튜브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그 배터리의 기술 그 산업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나노 산업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노 산업이란 표현보다는 나노 융합 산업이란 표현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융합돼서 만들어지는 산업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나노 융합 산업 조사라고 하는 거를 아마 제 기억으로 한 201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나노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반도체 산업이 다 나노 산업이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나노급이 핵심인 그런 산업들을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매출이나 IR 자료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아마 이제 산업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건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통계입니다. 그 공식 통계고요.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앞서서 이제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3조 원 정도 되고요. 기업의 개수로 치면은 나노 소재와 나노 장비 분야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출액은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기여하는 그런 나노 전자 쪽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좀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요. 나노 기업 수는 그러니까 나노 융합 기업 수죠. 정확히 얘기하면 나노 융합 기업 수는 연평균 7%대로 성장해서 현재 한 800여 개 있고요. 그 중에 98% 가량이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은 약 15만 명 정도 되고요. 매출액은 연평균 한 2% 정도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제조업 전체에서 10%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83%의 매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노 전자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나노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노 장비 및 기기가 2.5%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국내 그 나노융합 산업이 이제 나노 전자 분야에 좀 집중된 걸로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이제 정부가 이제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나노 소재나 나노 장비 기기에서의 어떤 비중들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의 상세한 답변 상당히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나노 좋다는 거는 다 아는데요. 이제 이해도 됐고요. 세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런 건데요. 뭐냐면 나노 물질을 만들다 보면 유해 물질도 발생하고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노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그 계획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제 나노 물질, 그러니까 나노 쪽에서 이제 나노 물질에 대한 이제 그 유해성이라든가 안전성 이슈들이 이제 꾸준히 같이 이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이 나노 물질의 유해성과 안전성이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된 것은 나노 크기가 되면은 같은 물질이어도 새로운 특성들이 발현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워낙 작다 보니까 인체 내로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일 때는 우리한테 별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이 없지만 이게 작아지면 과연 그럴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이런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특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서구 쪽에서는 모든 어떤 새로운 물질, 그러니까 나노 물질도 새롭다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물질은 안전하다라고 규명이 되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 물질에 대해서 항상 이제 그런 유해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우려하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리 정부도 그동안 이런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들을 꾸준히 기울이고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런 유해성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 기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방법과 유럽에서 평가하는 방법, 미국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면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표준화를 하는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 이제 또 이제 나노 물질이 위험한가라는 부분하고 나노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위험한가는 또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노 물질이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한동안 한 10여 년 전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고 스터디가 많이 되다가 나노 물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크기와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성 데이터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를 뭐 백과사전처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이제 결론에 도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 나노 물질을 제품에 적용했을 때 작업자에게 얼마나 위해성이 있느냐, 또는 그걸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노출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는 폐기했을 때 환경에 얼마나 위험을 줄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그 연구의 방향들이 이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먼저 가기도 힘든 부분이고 국제적으로 공조를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안전성 관련해서는 뭐 아무래도 뭐 식약처나 환경부 그런 이제 규제기관이나 그리고 이제는 산업부나 과기부와 같이 또 이렇게 진흥하려고 하는 그런 부처들이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좀 DB들이나 방법론들을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부처 간 연계성을 좀 강화하고 그 해외와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보조를 맞춰가지고 나노물질 제품 설계나 제작 시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인증을 해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다 이런 인증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절차나 추진 방안 이런 것들을 정부가 스터디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게 이제 국제 협력하고 부처 간 연계성 강화, 그 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안전성 인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제 네 번째 또 올라온 질문을 제가 순서화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나노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정부는 그럼 어떤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 왔고 추진 중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나노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이제 뭐 20년 정도 이렇게 지원해 온 그런 사업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역사가 길지 않은 기술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 분야다 보니까 다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민을 5년마다 꼬박꼬박 열심히 하라고 법으로 이제 좀 정해뒀습니다.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에서 5년마다 한 10년의 그 로드맵 나노기술 지도를 마련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최근에는 2018년 6월 달에 이제 만들어진 국가 나노기술 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년 더하면 이제는 2023년 6월이니까 이제 내년 정도에는 또 이제 제4기 국가 나노기술 지도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근데 뭐 지금 있는 로드맵 상에서는 크게 나노기술이 이제 기여하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해서 편리하고 즐거운 삶, 지구와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하고 안전한 삶이라는 미래사회 3대 목표를 수립하고 나노기술로 구현하는 미래기술 30을 선정해서 나노기술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회 목적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목표로 내걸어서 로드맵을 만든 것이고요. 그걸 기술단으로 내려가면은 나노 소자, 나노 바이오, 나노 공정 장비 측정, 나노 소재, 나노 에너지 환경, 나노 안전성 등 이렇게 나노 기술의 6대 분야를 도출하고
2027년까지의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각 분야별 원천 기술 개발, 그리고 산업 수요 맞춤형 기술 개발, 그리고 이 기술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나노팹 기능 고도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 패널리스트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전문성 있는 답변들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이 자리에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들 있으시면 등록해 주신 이메일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생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번 주 금요일 정오까지 질문의 장을 열어둘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또한 진행하는 저나 우리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불편한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올려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전문성 있는 답변을 해주신 우리 두 분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 투자 방향 및 기준 ICT 융합 전문위원회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